당신은 이 집의 식구가 아니라 그저 편리한 존재였습니다. 49, 혼자 늙기 싫어서 재혼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들어간 집에서 나는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밥 짓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간병하는 사람이었다. 엄마, 오늘 반찬 뭐예요? 엄마, 이거 좀 다려주세요. 엄마, 국간이 좀 센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은 점점 사라지고 당연하다는 표정만 남았다. 3년을 참았다. 남편이 쓰러지고 간병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장례식 다음 날 개딸은 서류를 꺼내 물었다. 집이랑 재산 이제 정리해야죠.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갔지만 나는 장례식장에 갔다. 왕자는 없었지만 서류 한 장이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오롯이 나의 것이었다. 지금부터 이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댓글 드리겠습니다. 개딸이 된 여자. 나는 신데렐라가 될 줄 몰랐다. 그저 다시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49,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10년째 되던 해였다. 아들은 군대를 마치고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갔다. 명절에나 한 번씩 내려오는 아들에게 나는 괜찮다고 엄마는 잘 지낸다고 말했다. 하지만 빈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을 드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예요? 동네 성당 신자 모임에서 만난 최 여사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이러다 늙겠죠, 뭐.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은 혼자 늙으면 안 돼요. 내가 괜찮은 분 하나 소개해 줄게. 그렇게 나는 박정호 씨를 만났다. 첫 만남은 성당 근처 카페였다. 박정호 씨는 50대 중반의 점잖은 인상이었다. 회색 재킷에 깔끔하게 다린 셔츠, 말수는 적었지만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7년 전에요. 저는 10년 됐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고 성인이 된 딸이 하나 있다고 했다. 딸애가 좀 예민해서요.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키워본 여자였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참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내게 물었다.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집에 한번 오시겠어요? 딸애도 만나보시고.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가도 될까요? 그럼요. 미리 얘기해뒀습니다. 그의 집은 구시가지 끝자락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다. 작은 마당에 장미 몇 송이가 피어 있었고 현관에는 분홍색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는 30을 조금 넘긴 것 같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에 무표정한 얼굴. 그가 그의 딸 박서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들었어요. 서윤은 일어나지도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나는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식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제가 커피 탈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깨끗하게 정돈된 부엌이었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남자 혼자 사는 집의 냄새랄까? 설거지는 되어 있었지만 행주는 눅눅했고 싱크대 구석에는 물때가 살짝 끼어 있었다. 커피를 내오자 박정호 씨가 말했다. 앉으세요.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편할 수 없었다. 서윤은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박정호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메우려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요즘 뭐 하세요? 아, 저는 집 근처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들도 만나고 좋아요. 서윤이 갑자기 물었다. 아드님은 뭐 하세요? 서울에서 직장 다녀요. 회사원이에요. 자주 못 보시겠네요. 그렇죠. 명절 때나 한 번씩. 그럼 외로우시겠다. 그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다.
그저 확인하는 말투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뭐, 그렇죠. 그날 나는 1시간도 채 있지 못하고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할 일이 있어서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너무 급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윤아,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나는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그 대화를 들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지나갔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몇 번 더 만났다. 박정호 씨는 성실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했고 카페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나를 만났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다. 아내가 아팠을 때 서윤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병원 오가면서 학교도 자주 빠지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좀 예민하고 겁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서윤이도 나쁜 애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말하는 딸은 내가 본 딸과 조금 달랐지만 그건 부모의 눈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박정호 씨가 말했다. 저, 결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혼자 늙고 싶지 않아요. 같이 늙어갈 사람이 필요해요. 그의 말은 솔직했다. 사랑한다거나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더 좋았다. 우리 나이에 무슨 격렬한 사랑이 필요하겠는가. 그저 같이 밥 먹고 같이 늙어가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윤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직 정식으로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서윤이도 이제 어른이잖아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응,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지. 엄마는? 엄마도 잘 지내. 근데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박정호 씨 이야기를 꺼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엄마가 좋으면 해. 나야 뭐 상관없지. 진짜 괜찮겠니? 엄마, 나 이제 30이야. 결혼도 생각하고 있고. 엄마 혼자 두고 가면 마음 안 편해. 엄마도 의지할 사람 있는 게 좋지. 고맙다, 민수야. 근데 엄마, 그 집 딸은 어때? 응? 재혼하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잖아. 시어머니도 아니고 나이도 비슷할 텐데. 걱정 마. 성인이야. 다 컸어. 그래도 조심해. 재혼 가정 문제 많다고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서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일주일 후 나는 박정호 씨에게 대답했다. 결혼하죠. 그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안도를 보았다. 그도 외로웠구나 하고 생각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요.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동네 식당을 빌려 지인 몇 명만 초대했다. 나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고 박정호 씨는 검정 양복을 입었다. 서윤은 오기는 했지만 사진 찍을 때만 억지로 웃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갔다. 이제는 우리 집이었다. 나는 가져온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가지, 이불, 그릇 몇 개. 많지 않았다. 여기 쓰세요. 박정호 씨가 안방 옷장 한쪽을 비워주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날 밤 서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며 복도 끝 방문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천천히 다가가자.
나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6시에 일어났다. 오랜 습관이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고 냉장고를 열었다. 재료가 별로 없었다. 계란 몇 개, 김치, 햄 한 팩. 나는 근처 슈퍼에 다녀와 재료를 샀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았다. 일어나세요. 밥 먹어요. 박정호 씨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습관이에요. 고생하셨어요. 그가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서윤의 방문을 두드렸다. 서윤 씨 아침 먹어요. 대답이 없었다. 서윤 씨? 안 먹을래요. 출근 안 해요? 오늘 쉬어요. 나는 더 이상 부르지 않고 물러났다. 박정호 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하지만 신경이 쓰였다. 나는 서윤의 밥을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안을 청소했다. 거실, 부엌, 화장실. 서윤의 방 앞에서는 멈칫했다가 그냥 지나갔다. 저녁 무렵 박정호 씨가 퇴근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 씻고 오세요. 밥 차릴게요. 나는 저녁상을 차렸다. 고등어 조림에 시금치나물, 두부조림. 박정호 씨가 맛있게 먹었다. 손맛이 좋으시네요. 많이 드세요. 서윤은 여전히 방에 있었다. 8시쯤 되어서야 부엌으로 나왔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시던 서윤이 나를 보았다. 아침에 해놓은 밥 있어요. 데워드릴까요? 괜찮아요. 서윤은 컵라면을 꺼내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한숨을 쉬었다. 천천히 천천히.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다. 박정호 씨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서윤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가끔 주말에 거실로 나와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서윤 씨 점심 먹어요. 배 안 고파요. 조금이라도 먹어요. 됐다니까요.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서윤이 나를 쳐다보았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불편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요? 모르겠어요. 서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서윤이 가끔 아침 식탁에 나왔다. 안녕하세요. 네. 서윤은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지만 그래도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따 청국장 끓일 건데 먹을 수 있어요? 네. 못 먹으면 따로 해줄게요.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청국장을 한 그릇 먹었다. 나는 조용히 기뻤다. 2달쯤 지났을 때 서윤이 처음으로 부탁을 했다. 내일 친구들 데려와도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 저녁 때 올 건데. 제가 뭐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냥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집에서 해드릴게요. 뭐 좋아해요?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떡볶이요. 다음 날 나는 시장에 가서 가래떡과 어묵, 야채를 샀다. 오후 4시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떡볶이에 튀김도 몇 개 만들고 김밥도 말았다. 6시쯤 서윤의 친구 셋이 왔다. 모두 서윤 또래의 여자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나는 음식을 내왔다. 친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대박. 이거 다 만드신 거예요? 네, 많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거실에서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서윤도 웃고 있었다. 밤 10시쯤 친구들이 돌아갔다. 서윤이 부엌으로 왔다. 정리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윤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옆에서 행주로 닦았다. 한참을 말없이 일하다가 서윤이 작게 말했다. 고마워요. 아니야. 친구들이 맛있대요. 다행이다.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럼 언제든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잘 잤다. 서윤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면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아주머니, 그건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런 말들이 오갔다. 서윤이 빨래를 개려고 하면 내가 먼저 손을 뻗었고, 내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서윤이 제가 제 방은 할게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조심스럽게 나누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사라졌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한 횟수가 너무 많아서였을까? 아니면 서윤이 아, 그래요라고 대답한 횟수가 쌓여서였을까? 아침 6시. 나는 여전히 그 시간에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 살 때도 재혼한 지금도 6시면 눈이 떠졌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는다. 물계량, 쌀 씻기, 밥솥 버튼. 손이 알아서 움직인다. 밥이 되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확인한다. 김치, 계란, 어제 남은 나물. 부족하다.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 감자를 깎고 호박을 썬다.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푼다. 두부를 네모지게 썰어 넣는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운다. 계란 3개를 꺼낸다. 하나는 박정호 씨 것, 하나는 서윤 것, 하나는 내 것. 계란말이를 부친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계란을 돌돌 말아 식힌다. 시계를 본다. 7시 10분. 박정호 씨는 보통 7시 반에 일어난다. 서윤은 요즘 8시쯤 일어난다. 식탁을 닦는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는다. 물컵을 채운다.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는다.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옮긴다. 일어나셨어요? 박정호 씨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다. 아, 네. 또 일찍 일어나셨네요. 습관이에요. 앉으세요. 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한다. 나는 부엌에서 그의 모습을 본다. 고맙다는 말은 이제 잘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매일 했다.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먹는다. 당연해진 것이다. 서윤이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어젯밤 늦게 잤나 봐요. 그래요. 박정호 씨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난다. 설거지는 내가 한다. 싱크대에 그릇을 쌓고 물을 붓는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문지른다. 헹구고 물기를 털어 건조대에 올린다. 8시. 박정호 씨가 출근한다.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힌다. 집이 조용해진다. 나는 거실을 청소한다. 소파 쿠션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는다. 바닥에 청소기를 돌린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채운다. 9시쯤 서윤의 방문이 열린다. 일어났어요? 아침 먹어요. 응. 서윤은 화장실로 간다. 물소리가 들린다. 나는 서윤의 밥을 데운다. 전자레인지에 30초. 핑 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오른다. 서윤이 식탁에 앉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부어 있다. 휴대폰을 들고 앉는다. 찌개 좀 더 드릴까요? 아니요, 됐어요. 서윤은 밥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본다. 나는 설거지를 계속한다. 찰랑찰랑 물소리만 들린다. 엄마, 엄마. 서윤은 나를 그렇게 부른다. 처음부터 그랬다. 박정호 씨가 서윤아 엄마라고 불러라고 했고 서윤은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엄마는 다른 엄마였다. 왜요? 이국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다음부턴 좀 싱겁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서윤은 다시 휴대폰을 본다. 나는 싱크대에 손을 담근 채 가만히 선다. 고맙다는 말은 없다. 당연하다는 표정만 남아있다. 10시. 서윤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난다. 그릇은 식탁에 그대로 둔다. 잘 먹었어요. 그래요. 나는 서윤의 그릇을 치운다. 밥알이 몇 개 남아있다. 싱크대에 버린다. 빨래를 한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세제를 넣고 버튼을 누른다.
덜컹덜컹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마트에 간다.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나선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 고등어가 싸다. 2마리 산다. 시금치도 한 단 사고 두부도 한 모 산다. 계산을 하고 무거운 봉지를 들고 돌아온다. 집에 와서 장을 정리한다. 냉장고에 넣을 것, 찬장에 넣을 것. 빨래가 다 됐다. 꺼내서 털어건다. 빨래 집게를 하나씩 끼운다. 양말, 속옷, 티셔츠. 점심때가 다 됐다. 나는 간단히 먹는다. 밥 한 공기에 김치. 혼자 먹는 밥은 굳이 차려 먹을 필요가 없다. 오후 2시. 서윤이 나온다. 옷을 갈아입었다. 외출 준비를 한 것 같다. 어디 가요? 친구 만나요.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서윤이 나간다. 문이 닫힌다. 다시 조용해진다. 나는 고등어를 손질한다. 비늘을 긁고 내장을 빼낸다. 물에 헹구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는다. 물을 썰고 양념을 만든다.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 생강. 냄비에 물을 깔고 고등어를 올린다. 양념을 얹고 물을 붓는다. 중불에서 끓인다. 보글보글. 익어가는 냄새가 퍼진다. 4시쯤 화장실을 청소한다. 변기를 닦고 세면대를 닦고 거울을 닦는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솔로 문지른다. 샤워부스도 닦는다. 물때가 잘 안 지워진다. 힘을 줘서 문지른다. 5시. 저녁 준비를 시작한다. 밥을 짓고 찌개를 데운다. 시금치를 데쳐서 나물을 무친다. 두부를 부친다. 6시. 박정호 씨가 돌아온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 씻고 오세요. 그는 화장실로 간다. 나는 상을 차린다. 고등어 조림, 시금치 나물, 두부 부침, 김치. 서윤이는 친구 만나러 갔어요. 밖에서 먹고 온대요. 그래요. 우리 둘이 마주 앉는다. 박정호 씨가 밥을 먹는다. 오늘 고등어가 싸던데요. 그래요? 잘 샀네요. 많이 드세요. 네. 대화가 끊긴다. 숟가락 소리만 들린다. 나는 밥을 먹으면서 그를 본다. 피곤해 보인다. 일이 힘든가 보다. 오늘 힘드셨어요? 아, 좀 바빴어요. 주문이 밀려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일이 있으니까. 뭐, 그렇죠. 밥을 다 먹는다. 나는 그릇을 치운다. 설거지를 한다. 박정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8시. 서윤이 돌아온다. 다녀왔어요. 왔어? 재밌었어? 박정호 씨가 묻는다. 네. 서윤은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본다. 저녁 안 먹었는데 배고프면 말해요. 네. 문이 닫힌다. 9시. 나는 내일 아침 반찬을 준비한다. 콩나물을 삶는다. 식혀서 양념을 무친다. 멸치볶음도 만든다. 조금씩 만들어두면 아침에 편하다. 10시. 샤워를 한다. 뜨거운 물이 어깨를 적신다. 하루가 몸에서 씻겨 내려간다. 11시. 잠자리에 든다. 박정호 씨는 이미 자고 있다.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천장을 본다. 어둠 속에서 하루를 돌아본다. 밥을 3번 지었다. 설거지를 4번 했다. 청소를 2번 했다. 빨래를 1번 했다. 장을 1번 봤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해진 게. 처음에는 서윤도 도왔다. 가끔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청소기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내가 다 한다. 박정호 씨도 처음에는 고맙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다. 같이 하자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냥 받는다. 당연한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이게 집안일이지. 누군가는 해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다. 3개월이 지났다. 여름이 왔다. 덥다. 에어컨을 틀어도 부엌은 뜨겁다. 국을 끓이면 땀이 줄줄 흐른다.
엄마, 오늘 너무 더운데 국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서윤이 아침 식탁에 앉으며 말한다. 아, 그래. 미안해. 뭐 먹고 싶어? 냉국수 같은 거요. 알았어. 내일 해줄게. 오늘은요? 오늘은 이미 끓여놨잖아. 에이. 서윤이 불평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음 날 나는 냉국수를 준비한다. 국수를 삶고 오이를 채 썰고 육수를 식힌다. 서윤이 일어나 식탁에 앉는다. 와, 냉국수다. 서윤이 먹는다. 맛있게 먹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는다. 맛있어요? 네. 고맙다는 말은 없다. 며칠 후 박정호 씨가 말한다. 다음 주에 저희 인쇄소에서 야유회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야유회요? 네, 직원들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가요. 서윤이도 같이 가고. 제가 가도 돼요? 당연하죠. 이제 식구인데. 그럼 뭘 준비해 가면 좋을까요? 아, 김밥 같은 거 싸가면 좋죠.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알았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야유회 전날 나는 장을 봤다. 김밥 재료, 과일, 음료수. 집에 와서 준비를 시작했다. 밤 10시까지 김밥을 말았다. 20줄. 손가락이 아팠다. 과일도 씻어서 통에 담았다. 음료수도 챙기고 일회용 접시와 포크도 챙겼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 차로 2시간 거리였다. 계곡이 있는 곳이었다. 와, 여기 좋다. 서윤이 신나서 말했다. 박정호 씨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다. 10명쯤 됐다. 사장님 부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김밥 많이 싸우셨네요. 네, 많이 드세요. 사람들이 김밥을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나는 고기를 구웠다. 연기가 얼굴을 스쳤다. 땀이 흘렀다. 서유는 직원들의 아이들과 물놀이를 했다. 박정호 씨는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다. 나는 계속 고기를 구웠다. 부인, 앉아서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한 직원의 아내가 나를 대신했다. 나는 자리에 앉았다. 다리가 아팠다. 부인, 김밥 정말 맛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세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김밥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막 먹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오후 4시쯤 야유회가 끝났다. 짐을 정리했다. 쓰레기를 모았다. 남은 음식을 챙겼다. 차에 타자마자 서윤이 말했다. 아, 피곤해. 재밌었다. 그래, 재밌었어? 박정호 씨가 웃으며 물었다. 응. 물 진짜 시원했어. 나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지나가는 나무들. 흐르는 풍경. 집에 도착했다. 짐을 내렸다. 설거지할 게 산더미였다. 김밥통, 도시락통, 접시들. 피곤하시죠? 내일 하세요. 박정호 씨가 말했다. 아니에요, 오늘 해야 해요. 내일 냄새 나요. 나는 싱크대 앞에 섰다. 물을 받았다. 하나씩 씻었다. 서유는 방으로 들어갔다. 박정호 씨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밤 11시. 설거지를 끝냈다. 손이 쭈글쭈글해졌다. 허리가 아팠다.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뭐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아내인가? 어머니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다음 날 아침 6시. 눈을 떴다. 부엌으로 갔다. 밥을 지었다. 국을 끓였다. 반찬을 꺼냈다.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나는 계속 밥을 지었다. 계속 설거지를 했다. 계속 청소를 했다. 계속 빨래를 했다. 어느 날 나는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졌다.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서윤이 물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뭐 먹고 싶어?
돈가스요. 알았어. 근데 엄마 이거 좀 다려주세요. 서윤이 블라우스를 내밀었다. 다림질기 어디 있어요? 아, 내가 해줄게. 엄마가 하는 게 더 잘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나는 블라우스를 받았다. 다림질기를 꺼냈다. 휙휙 다렸다. 엄마, 저 토요일에 친구들 집들이 가는데 뭐 싸가면 좋을까요? 과일은 어때? 과일 너무 평범한데. 뭐 케이크 같은 거 없어요? 케이크는 사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엄마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엄마 베이킹 잘하잖아요. 나 베이킹 잘 못하는데. 지난번에 만들어준 파운드 케이크 맛있었는데요. 그건 쉬운 거였고. 엄마 제발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만들어줄게. 금요일 밤. 나는 케이크를 만들었다. 밤 12시까지 걸렸다. 밀가루를 체에 쳐서 넣고 계란을 풀고 버터를 넣고 오븐에 구웠다. 식혀서 포장했다. 엄마 고마워요. 토요일 아침 서윤이 케이크를 들고 나갔다. 고맙다는 말. 오랜만에 들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7개월째. 나는 감기에 걸렸다. 목이 아프고 열이 났다. 오늘 좀 힘들어서 저녁 간단히 먹어도 될까요? 네. 아, 네. 괜찮아요. 박정호 씨가 대답했다. 나는 라면을 끓였다. 계란을 얹었다. 그게 전부였다. 엄마, 오늘 반찬 없어요? 미안해. 엄마가 좀 아파서. 아, 네. 서유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라면을 먹었다. 그날 밤 나는 약을 먹고 일찍 잤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습관은 무서운 거였다. 몸이 아파도 밥은 지어야 했다. 국은 끓여야 했다. 반찬은 차려야 했다. 나는 부엌에 섰다. 어지러웠다. 손을 싱크대에 짚고 잠시 눈을 감았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밥을 지었다. 미역국을 끓였다. 계란을 부쳤다. 일어나세요. 박정호 씨가 일어났다. 서윤도 일어났다. 둘 다 밥을 먹었다.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나는 설거지를 했다. 손이 떨렸다. 그릇이 미끄러졌다. 깨졌다. 아. 나는 깨진 그릇을 주웠다. 손을 베었다. 피가 났다. 괜찮으세요? 박정호 씨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밴드를 붙였다. 계속 설거지를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혼자 늙기 싫어서 재혼했다. 가족이 되고 싶어서 이 집에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하인이었다. 밥 짓는 사람, 설거지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이름은 점점 사라졌다. 엄마라는 이름 뒤로 나는 사라지고 있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겨울, 박정호 씨가 쓰러졌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여보. 나는 급히 거실로 나갔다. 박정호 씨가 소파 옆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나는 그를 흔들었다. 반응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윤의 방문을 두드렸다. 서윤아, 아버지가 쓰러졌어. 빨리 나와. 방문이 열렸다. 서윤이 놀란 얼굴로 나왔다. 아버지. 서윤이 박정호 씨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구급차가 왔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박정호 씨를 들것에 실었다. 우리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 기다림.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고 이 애가 딸입니다.
뇌경색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지금 수술 준비 중입니다. 수술이요? 네, 혈전을 제거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다. 서유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술은 5시간 걸렸다. 우리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서유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았다. 괜찮을 거야. 내가 말했다. 네. 아버지 건강하셨으니까. 금방 좋아지실 거야.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언제쯤 깨어나요? 그건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해요. 박정호 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우리는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할 수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정호 씨는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병원과 집으로 갔다. 서윤도 함께 왔지만 면회 시간 외에는 주로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서윤아, 뭐 좀 먹어. 괜찮아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배 안 고파요. 나는 김밥을 사서 서윤 앞에 놓았다. 서윤은 한참 후에야 한 줄 먹었다. 2주일째 박정호 씨가 깨어났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오른쪽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했다. 왼쪽 뇌에 손상이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해요. 의사가 말했다.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유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달 후 박정호 씨는 일반 병실로 옮겼다. 말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어눌했다. 팔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지으지비읍. 집에 가고 싶어요? 박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있어야 해요. 재활 치료 받아야죠. 박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휴지로 닦아주었다. 병원비가 쌓였다. 나는 집에 있는 통장을 다 꺼냈다. 박정호 씨의 통장도 확인했다. 보험금 청구도 했다. 어느 날 서윤이 물었다. 병원비 얼마나 나왔어요? 우리는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지금까지 1,000만 원 정도. 앞으로 얼마나 더 들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재활 치료가 길어질 수 있대. 서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아버지 보험은요? 청구했어. 곧 나올 거야. 얼마나요? 2,0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그럼 남는 건 1,000만 원이네요. 나는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집 명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건 왜 물어? 그냥요. 만약을 위해서. 만약?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나는 멈칫했다. 서윤아, 그런 말 하지 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버지 나이도 있고. 아버지는 나아지실 거야.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집은 아버지 명의야. 보험금 수령자는요? 나랑 너 반반이야. 그럼 1,000만 원씩이네요. 서윤아.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런 이야기. 엄마는 순진해요. 이런 거 미리 정리 안 해두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윤은 일어났다. 저 집에 갈게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래, 조심히 가. 서윤이 카페를 나갔다. 나는 식은 커피를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석 달이 지났다. 박정호 씨는 조금씩 좋아졌다. 말도 조금씩 또렷해졌고 왼쪽 팔은 움직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른쪽은 여전히 마비였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대신 집에서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다. 우리는 박정호 씨를 집으로 모셨다. 침대를 거실로 옮겼다. 화장실 가기 편하도록. 나는 간병인이 됐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박정호 씨를 씻겼다. 몸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혔다. 식사를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운동을 도와줬다. 이응아. 피읍아. 아파요?
박정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가 아파요? 여기요?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하루에 3번씩 주물러 줘야 했다. 서유는 예전과 똑같았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출근했다. 저녁에 돌아와 밥 먹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유나 아버지 좀 봐드려. 제가 뭘 해드려요? 얘기라도 해드려. 아버지 심심해하셔. 할 얘기가 없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하세요. 엄마가 더 잘하잖아요. 서유는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서 박정호 씨와 둘이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박정호 씨는 천장만 바라봤다. 미음이. 이응한 이은. 미안하다고요? 왜요? 미음이. 이응한 이은. 미안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박정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넉 달째, 5달째, 6달째. 나는 계속 간병했다. 밥을 먹이고 약을 챙기고 운동을 도왔다. 밤에는 2~3번씩 깼다. 박정호 씨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깨웠다.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로 갔다. 용변을 도와주고 다시 침대로 모셨다. 나는 점점 말라갔다.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뺨은 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어느 날 서윤이 물었다. 응, 괜찮아. 너무 마른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나는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다. 7개월째 되던 날 박정호 씨가 또 쓰러졌다. 나는 그날도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정호 씨에게 물을 먹이는데 갑자기 물을 뱉었다. 경련을 일으켰다. 여보, 여보. 또 119에 전화했다. 또 구급차를 탔다. 또 응급실로 갔다. 2번째 뇌경색입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 의사의 말이 천천히 들렸다. 수술은요? 수술에도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나는 서윤에게 전화했다. 서윤아, 아버지가.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서윤이 병원에 도착했다. 우리는 의사 앞에 앉았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요? 서윤이 물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까요? 서윤아. 내가 서윤의 팔을 잡았다. 뭐예요?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서윤이 나를 쳐다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의사가 자리를 떠났다. 우리 둘만 남았다. 엄마, 아버지, 이제 오래 못 사세요.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우리 현실을 봐야 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요? 이미 3천만 원 넘었어요. 보험금 다 쓰고 지금은 적금 깨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생명도 중요하지만 살아남을 사람도 생각해야죠. 나는 서윤을 멍하니 바라봤다.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니? 엄마, 저도 힘들어요. 매일 병원 오는 것도 힘들고 아버지 아픈 거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엄마는 아내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해? 네. 나는 한참 서윤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누구지? 내가 아는 서윤이 맞나? 박정호 씨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1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의식도 돌아오지 않았다. 3주일째 되던 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나는 옷을 걸치고 서윤을 깨웠다. 서윤아, 병원 가야 해. 지금요? 응, 빨리. 우리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 앞에는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들어갔다. 박정호 씨는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B- 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여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여보, 나야. 들려요?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
서윤이 반대편에서 손을 잡았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새벽 4시.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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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의사가 들어왔다. 심장 마사지를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오전 4시 17분 사망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박정호 씨의 손을 놓지 못했다. 여보, 여보.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아버지를 바라봤다. 울지 않았다. 장례는 사흘장으로 치렀다. 영안실을 빌렸고 부고를 돌렸다. 친척들이 왔고 지인들이 왔다. 나는 상주로 앉았다. 검은 옷을 입고 문상객들에게 절을 받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했다. 서윤은 옆에 앉아 있었다. 역시 울지 않았다. 문상객들이 인사하면 고개만 숙였다. 둘째 날 서윤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보험금 서류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니? 언제 해요? 장례 끝나면 바로 처리해야죠. 서윤아. 뭐예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셋째 날 발인을 했다. 관을 모시고 화장터로 갔다. 마지막으로 박정호 씨의 얼굴을 봤다. 여보, 잘 가요. 나는 그제야 울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윤은 끝까지 울지 않았다. 화장이 끝났다. 뼈를 수습했다. 봉안당에 모셨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거실에는 박정호 씨의 침대가 아직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박정호 씨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엄마. 서윤이 불렀다. 왜? 우리 이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집이랑 재산 정리요. 나는 서윤을 바라봤다. 지금? 네, 지금. 장례 끝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그래도 해야죠. 미루면 더 복잡해져요.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집은 아버지 명의예요. 상속인은 저예요. 엄마는 배우자니까 일정 부분 청구할 수 있지만 제가 포기 안 하면 복잡해요. 무슨 소리야? 제 말은요. 집은 제가 갖고 엄마는 보험금 받으시면 되잖아요. 서윤아, 너 지금.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저는 여기 살아야 하고 엄마는 보험금으로 다른 데 사실 수 있고. 나는 서류를 봤다. 상속 포기 각서였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나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생각할 시간을 줘. 뭘 생각해요? 간단한 거잖아요. 서윤아, 나도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 그리고 내 아버지를 돌봐주신 건 고마워요.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서윤아, 엄마 현실을 보세요. 엄마는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어요. 아버지랑 재산 분리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집은 아버지 명의예요. 나도 알아. 하지만 뭐예요? 우리 가족 아니었어? 서윤이 웃었다. 차갑게. 가족? 엄마가 우리 가족이었어요? 뭐라고? 솔직히 말해요. 엄마는 그냥 아버지 돌보는 사람이었잖아요.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게 가족이에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제가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엄마처럼 대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편한 사람. 일 시키기 편한 사람. 그게 엄마였어요. 서윤아. 이제 필요 없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엄마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서윤은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박정호 씨의 빈 침대. 그의 냄새. 그의 흔적. 그리고 나는 무엇이었을까?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갔지만 나는 장례식장에 갔다.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났지만 나는 죽음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나는 쫓겨날 처지였다. 이 집에서. 내가 3년 동안 밥을 짓고 청소하고 간병했던 이 집에서.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사인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서류 한 장이 남았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습관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밥을 짓지 않았다. 부엌에 서서 빈 밥솥을 바라봤다. 서유는 출근했다. 나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박정호 씨의 침대는 어제 치웠다. 업체에서 가져갔다. 이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장례 잘 치렀어요? 응.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괜찮아. 엄마 혼자도 잘 살아. 엄마. 민수야, 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정말요? 응, 정말.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점심때가 됐다. 먹기 싫었지만 먹어야 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 몇 개. 별로 없었다. 라면을 끓였다. 계란을 넣었다. 혼자 먹는 라면. 국물이 뜨거웠지만 입안은 텁텁했다. 오후 2시. 나는 박정호 씨의 방으로 갔다. 아니, 이제는 그냥 방이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다. 옷장을 열었다. 그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회색 재킷, 흰 셔츠, 검은 바지. 장례식 때 입혔던 옷과 똑같은 것들. 나는 옷을 하나씩 꺼냈다. 냄새를 맡았다. 그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 양말, 속옷, 손수건. 하나씩 정리했다. 기부할 것, 버릴 것. 박스에 담았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볼펜 몇 개, 메모지, 영수증. 버릴 것들 뿐이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봉투 하나가 있었다. 낡은 노란 봉투. 손때가 묻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씨에게. 내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먼저 편지를 펼쳤다. 박정호 씨의 글씨였다. 어눌한 필체. 그는 글씨를 잘 쓰지 못했다.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해서. 당신과 결혼한 건 외로워서였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시간은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밥이 맛있었습니다. 당신이 청소한 집이 깨끗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팠을 때 당신이 돌봐주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가 차갑게 대해도 참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서윤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가족으로 대하도록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참아온 사람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집은 서윤이에게 가야 합니다. 서윤이의 엄마가 살던 집이니까요. 보험금도 서윤이가 받아야 합니다. 딸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에게도 무언가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돌본 시간에 대한 대가로, 당신이 참은 날들에 대한 보상으로. 서류를 보십시오.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더 이상 아무도 돌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만을 위해 사십시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박정호.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 건물 등기부등본이었다. 시 동 123-45 상가 건물 1층 전체. 소유자 박정호. 나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다. 증여자 박정호, 수중자 내 이름 증여 재산 시
동 123-45 상가 건물 1층 전체 증여 조건 증여자 사망 시 효력 발생 수증자는 해당 건물의 임대 수익권 100%를 소유함. 날짜는 우리가 결혼한 지 석 달 후였다. 나는 다음 서류를 펼쳤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었다. 3개. 편의점, 치킨집, 카페. 모두 월세였다. 편의점 월 150만 원. 치킨집 월 120만 원. 카페 월 180만 원. 합계 월 450만 원.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천천히. 최소한의 존엄. 그는 그렇게 썼다.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서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그리고 그는 준비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나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서윤이 돌아왔다. 엄마 사인했어요? 서윤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다. 아직. 왜요? 빨리 해야죠. 서윤아 앉아봐. 왜요? 나는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데요?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 서윤이 봉투를 받았다. 편지를 읽었다. 서류를 펼쳤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한 거야. 아버지가 언제? 우리 결혼하고 석 달 후. 말도 안 돼요. 이거 위조한 거 아니에요? 위조? 내가 왜 위조를 해? 그럼 이게 진짜라고요? 등기부등본 떼어봐. 확인해봐.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한참 후 서윤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진짜네요. 응. 이 건물. 시가가 얼마예요? 모르겠어. 한 10억쯤? 10억?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월세가 450만 원이래. 연 5천만 원 넘게 들어오는 거지. 그게 다 엄마 거예요? 그렇게 써있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아. 네. 내 아버지는 널 사랑했어. 그래서 이 집을 너한테 남긴 거야. 보험금도 너한테 줬고.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나한테도 이걸 남기셨어. 내가 참은 날들에 대한 보상이래. 이것도 내 권리야.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못 믿겠어요. 뭐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엄마를. 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제가 뭘 했는데요? 서윤이 소리쳤다. 나한테 뭐 했는지 몰라? 저는 그냥 불편했을 뿐이에요. 응, 불편했지. 나도 불편했어. 매일매일 내 눈치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아니? 그럼 나가셨어야죠. 나도 그러고 싶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 때문에 못 나갔어. 아픈 사람을 두고 어떻게 나가?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아,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널 생각했어. 너한테 집을 남겼어. 하지만 나한테도 최소한의 것은 남기셨어. 그게 공평한 거야. 공평하다고요? 엄마는 몇 년 살았어요? 저는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그래, 너는 평생 살았지. 하지만 나도 3년을 살았어. 밥 짓고 청소하고 내 아버지 간병하면서. 그 3년이 얼마나 긴지 아니? 서윤은 눈물을 글썽였다. 전 그냥 엄마가 필요 없었어요. 알아. 엄마가 오기 전에는 아버지랑 둘이서 잘 살았어요. 알아. 근데 갑자기 엄마가 와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응, 바뀌었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밥이 차려지고 집이 깨끗해지고. 편했겠지.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서윤아. 네. 나는 너한테 엄마 노릇하려고 온 게 아니었어.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어. 같이 살고 싶었어. 하지만 넌 나를 가족으로 안 봤어. 그냥 편한 사람. 일 시키기 편한 사람으로만 봤지. 서윤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지. 알았어. 그만 울어. 나는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윤아, 우리 이제 끝내자. 네? 나는 여기서 나갈 거야. 이 집은 내 거니까. 엄마. 그리고 나는 내 건물 관리하면서 살 거야.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잘 지키면서. 엄마, 그 건물. 팔지 마세요. 왜? 그게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거잖아요. 팔면 안 돼요. 나는 서윤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서윤이 나를 걱정하는 것 같았다. 안 팔아. 걱정 마. 다행이다. 서윤아. 네. 나는 너한테 원망 없어. 넌 그냥 엄마를 잃은 아이였으니까. 새 엄마가 필요 없었던 거지. 엄마.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야. 혼자 살 수 있어. 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일어났다. 짐 싸야겠다. 지금요? 응. 오래 있을 이유가 없어. 나는 방으로 갔다. 3년 동안 쓰던 방. 옷장을 열고 옷을 꺼냈다. 많지 않았다. 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다. 사진 몇 장을 챙겼다. 박정호 씨와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야유회 날. 많지 않았다. 그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다. 서류도 함께. 짐을 다 쌌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거실로 나갔다. 서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다 쌌어. 벌써요? 응. 원래 내 것이 별로 없었어. 어디로 가세요? 모텔 잡아놨어. 거기 있다가 원룸 구할 거야. 원룸이요? 건물 있으면 좋은 집 사시지. 아직은 아니야. 천천히 생각해 볼게. 나는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었다. 서윤아. 네. 잘 살아. 엄마도요. 그래. 나는 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밤 9시였다. 엄마. 서윤이 불렀다. 왜? 연락해요. 가끔. 나는 웃었다. 그래 할게. 문을 닫았다. 복도를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갔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택시를 잡았다. 어디 가세요? 모텔이요. 네. 택시가 출발했다. 뒤를 돌아봤다. 아파트가 멀어졌다. 3년을 살았던 집. 이제는 남의 집. 하지만 나는 텅 빈 것 같지 않았다. 가방 안에 편지가 있었다. 서류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름이 있었다. 건물 주인.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모텔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텔레비전 하나. 하지만 내 공간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유리구두는 없었다. 왕자도 없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마지막 선택은 그녀의 것이었다. 모텔에서 일주일을 지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밥을 지을 필요가 없었다. 누구를 깨울 필요도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냥 누워 있었다. 7시가 되어서야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편의점에 가서 김밥과 우유를 샀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이 어떤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누가 이거 간이 좀 센 것 같아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았다. 오전 10시. 나는 부동산에 갔다. 원룸 구하러 왔어요. 네, 어떤 걸 찾으세요? 작아도 괜찮아요. 깨끗하고 보증금 적은 곳이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보증금 500, 월세 50 이하로요. 네, 알겠습니다. 몇 곳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직원이 나를 데리고 방 3곳을 돌았다. 첫 번째 방. 너무 낡았다. 벽지가 곰팡이 투성이었다.
두 번째 방. 햇빛이 안 들어왔다. 한낮인데도 어두웠다. 세 번째 방. 작았지만 깨끗했다. 햇빛도 잘 들었다. 2층이었고 창문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다. 여기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을 했다. 보증금 400만 원, 월세 40만 원. 박정호 씨가 남긴 보험금 1000만 원 중에서 400을 냈다. 남은 돈은 당분간 생활비로 쓰면 될 것 같았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아직 손대지 않았다. 그건 비상금이었다. 아니, 미래였다. 이틀 후 이사를 했다. 짐이 별로 없어서 용달차도 부르지 않았다. 택시에 가방 2개를 실었다. 원룸에 도착했다. 텅 빈 방. 침대도 없고 책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바닥에 앉았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따뜻했다. 이제 시작이야. 중고 거래 앱을 열었다. 침대, 책상, 옷장을 샀다. 싼 것들로. 배달은 일주일 후였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바닥에서 잤다. 이불 한 채만 깔고. 불편했지만 견딜만 했다. 혼자였다. 완전히.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일주일 후 가구가 도착했다. 배달 기사님들이 설치해 주었다. 혼자 사세요?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기사님들이 떠나고 나는 방을 둘러봤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냉장고,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필요한 것만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저녁에 밥을 지었다. 한 공기만. 김치만 꺼내 먹었다. 조용했다. 아무도 오늘 반찬 뭐예요? 라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이거 간이 좀. 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맛이 어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편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건물을 보러 갔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건물. 시 중심가에 있었다.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위치는 좋았다. 1층에 편의점, 치킨집, 카페가 있었다. 모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다. 나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젊은 남자가 인사했다. 사장님인 것 같았다. 저기, 전 이 건물 주인인데요. 아, 네. 박 사장님 부인이시죠? 아, 네. 소식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요. 나는 편의점을 나왔다. 치킨집과 카페에도 들렀다.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내가 건물주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은행에 갔다. 계좌를 확인했다. 편의점 월세 150만 원 입금 완료. 치킨집 월세 120만 원 입금 완료. 카페 월세 180만 원 입금 완료. 합계 450만 원. 나는 통장을 한참 들여다봤다. 450만 원. 내가 박정호 씨 집에서 3년 동안 받은 돈은 얼마였을까? 한 푼도 없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은 있었지만 그건 내 돈이 아니었다. 장보고 밥하고 집안 살림에 쓰는 돈이었다.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450만 원은 내 돈이었다. 나는 은행을 나와 걸었다. 해가 따뜻했다. 오후 3시. 나는 카페에 들어갔다. 내 건물에 있는 그 카페. 어서 오세요. 젊은 여자가 인사했다. 카페 사장님이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커피가 나왔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커피를 마셨다. 쓰디쓴 맛. 하지만 따뜻했다. 이제 뭘 하지? 생각했다. 나는 50대. 일자리를 구하기엔 애매한 나이였다. 하지만 월세 450만 원이 들어왔다. 원룸 월세 4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한 달에 140만 원이면 충분했다. 나머지 310만 원은 모을 수 있었다. 무엇을 위해?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내 돈이라는 게 중요했다. 2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산책을 했다.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도서관에 갔다. 책을 빌려 읽었다. 오랜만에 읽는 책이었다. 재혼하고 나서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 아니, 시간은 있었지만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있었다. 소설을 읽었다. 수필을 읽었다. 천천히 아무 재촉 없이.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 혹시. 네. 성당에서 봤죠? 저 최 여사예요. 아, 맞다. 최 여사님. 그녀는 나에게 박정호 씨를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어머, 여기서 웬일이세요? 저 여기 근처로 이사 왔어요. 아, 그러세요? 박 사장님이랑요? 아니요. 박 사장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 세상에. 제가 소식을 몰랐네요. 언제요? 작년 겨울이요. 아이고. 그럼 혼자 사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최 여사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차라도 한잔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도서관 앞 카페로 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많이 힘드셨죠? 네. 뭐, 혼자 사시기 어떠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편하다니요? 나는 웃었다. 혼자 있으니까 눈치 안 봐도 되고 좋아요. 그렇긴 하죠. 최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좋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힘들었어요. 사실 딸분이 예민하다고 들었는데 예민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나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3년 동안의 일들, 서윤의 태도,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최 여사는 들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고, 제가 잘못 소개해드렸네요. 아니에요. 최 여사님 잘못 없어요. 하지만 저도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박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도 속상하셨을 텐데. 속상했죠.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나는 건물 이야기를 했다. 박정호 씨가 남긴 것, 월세, 새로운 살. 최 여사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 그런 일이. 박 사장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네요. 네. 저도 몰랐어요. 착하셨네요, 박 사장님. 네. 고마워요. 이제 잘 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에요. 우리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다. 헤어질 때 최 여사가 말했다. 우리 성당 모임에 나오세요. 거기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좋아요. 생각해 볼게요. 꼭 나오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성당 모임에 나갈까? 망설여졌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다. 재혼하셨다가 과부 되셨대요. 혼자 사신대요. 딸이랑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런 말들이 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로웠다.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외롭기도 했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성당 모임에 나가기로 했다. 목요일 오후 2시. 성당 신자 모임. 어서 오세요. 최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10명쯤 되는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비슷한 나이였다. 소개해드릴게요. 씨예요.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사람들이 환하게 웃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차를 마셨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자녀분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자주 보세요? 아니요, 명절 때나 봐요.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요. 연락은 자주 해요. 거짓말이었다.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화했다.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친절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벼웠다. 나쁘지 않네.
다음 주에도 나갔다. 그 다음 주에도. 나는 조금씩 사람들과 친해졌다. 4달째, 5달째. 나는 일상을 만들어갔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점심 먹고 도서관 가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책 읽고 자고. 일주일에 한 번 성당 모임 나가고 한 달에 한 번 건물 점검하고 분기마다 세입자들 만나고. 단조로웠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어느 날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왜? 그냥. 안부 전화예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밥은 잘 드세요? 응, 걱정 마. 혼자 사시는 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침묵이 흘렀다. 엄마. 응? 제가. 죄송해요. 뭐가? 예전에 엄마한테 못되게 군 거요. 알았어. 이제 그만 생각해. 엄마는 화 안 나세요? 화? 이제 그럴 힘도 없어. 미안해요. 알았어. 가끔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엄마. 응? 사랑해요. 나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도.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서윤의 말. 사랑한다는 말.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울었다. 조용히. 6달이 지났다. 나는 서윤을 만났다. 식당에서. 엄마 여기요. 서윤이 손을 흔들었다. 왔구나. 우리는 마주 앉았다. 뭐 먹을래? 엄마가 고르세요. 그럼 된장찌개 먹을까? 좋아요.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요즘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진짜? 잘 됐다. 엄마는요? 나도 잘 지내. 성당 모임도 나가고. 친구 생기셨어요? 응, 조금씩. 음식이 나왔다. 우리는 먹기 시작했다. 엄마. 응? 제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알았어. 이미 말했잖아. 아니에요. 진짜 미안해요. 저 요즘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엄마가 저희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 서윤아, 이제 그만. 아니에요. 말해야 해요. 엄마는 저희 집에 와서 매일 밥하고 청소하고 아버지 간병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았으면 됐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용서해. 진작했어. 감사합니다. 서윤이 울기 시작했다. 울지 마. 사람들 본다. 죄송해요. 나는 휴지를 건넸다. 닦아. 네. 밥을 다 먹고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엄마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는 서윤의 차를 탔다. 내 원룸까지 왔다. 여기에요. 여기서 사세요? 응. 작은데. 나 혼자 살기엔 충분해. 그래도. 서윤아, 나 괜찮아. 걱정 마. 네. 잘 들어가. 엄마. 응? 다음에 또 봐요. 그래. 나는 차에서 내렸다. 서윤이 손을 흔들었다. 나도 흔들었다. 차가 떠났다. 나는 원룸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작은 방. 내 공간.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다. 서윤과의 관계. 그 무거운 짐. 용서했다. 진짜로. 왜냐하면 이제 나는 자유로웠으니까. 왕자는 없었다. 마법도 없었다. 무도회도 없었다. 하지만 선택은 있었다. 내 선택.
나는 박정호 씨의 집을 나왔다. 내가 선택했다. 나는 원룸을 구했다. 내가 선택했다. 나는 서윤을 용서했다.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그것도 내 선택이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 원룸에 살고 있다. 월세 450만 원은 꼬박꼬박 들어온다. 나는 14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모은다. 1년 동안 3,720만 원이 모였다. 그 돈으로 뭘 할까 생각 중이다. 여행을 갈까? 혼자서. 아니면 작은 카페를 차릴까? 아니면 그냥 계속 모을까? 모르겠다. 천천히 생각하면 된다. 이제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는 밥을 짓지 않는다. 창문을 연다. 햇빛이 들어온다. 커피를 내린다. 천천히 마신다. 산책을 나간다. 공원을 걷는다. 새소리가 들린다. 바람이 분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본다. 나쁘지 않네. 오후엔 도서관에 간다. 책을 빌린다. 집에 와서 읽는다. 저녁엔 밥을 짓는다. 한 공기. 간단한 국 하나. 김치. 천천히 먹는다. 아무 재촉도 없이. 설거지를 한다. 내 그릇 하나. 밤엔 침대에 누워 책을 읽는다. 11시에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생각한다. 오늘도 괜찮았어. 나는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왕자를 만나지 못했다. 무도회에도 가지 못했다. 유리구두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커피를 마시는 것, 산책을 하는 것, 책을 읽는 것, 혼자 밥을 먹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선택이다.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른다. 밝은 달. 나는 달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웃는다. 괜찮아.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았다. 왕자는 없었지만 마지막 선택은 나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해피엔딩이었다.